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기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책에서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반응하기. 여러분, 감정에 반응하기. 무슨 말일까요?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감정에 반응하기.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와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반응하기라는 것은요.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네가 현재 느끼는 그 불편함을 엄마가 느끼려고 노력한다. 근데 엄마가 너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부모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은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쁜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가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정신과 입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정말 남의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딸이 아플만 해요. 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빠. 근데 아버지한테 당신의 이런 성향 때문에 아이가 얽게 힘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끄덕끄덕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난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 냅두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50 뭐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내가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시구나. 아버님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서 제가 정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돼. 아버님 사람이 바뀌면 죽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깡깡깡깡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웃긴 게 얘기를 한 거죠. 아버님 사람이 바뀌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막 웃으시더니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 네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 이 아버지가 이제 컴퓨터가 안 되시는 분이서 글씨로 딸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많이 애쓴다. 그래 좀 더 애써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내가 너를 힘든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 있는 동안에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애쓴다. 그래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딸을 편지를 딱 보내줬는데 딸이 보더니 피식 웃어요. 웃더니 애쓰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충분히 애쓰는 거예요. 내용은 정말 그렇지만 아버지가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에서 애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개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아버지 사람은 바뀌면 죽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딸이 막 웃어.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는 안 바뀌어. 너도 잘 안 바뀔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 왜 얘기하냐? 너가 아버지의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아버지가 아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아버지가 그건 안 것 같아.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로 봐서 그건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면회 때 간식을 사갖고 이제 와요. 주섬주섬 아버지가 뭐 간식 사갖고 오면은 아이가 좀 톡톡 쏘는 게 줄어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더 먹고 싶은 건 없냐? 뭐 아버지가 막 이러면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정말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수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딸이 피식 웃어요. 근데 간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고마웠대고요. 나는 아버지가 항상 강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외롭고 우리 아버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삼촌 집에서 어릴 때 자랐대요. 그러니까 부모 정을 잡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되게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몰랐을 수도 있겠다. 몰라서 못한 분일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럼 어쩐 차이가 있을까요?
돌려서 생각하는 거를 연습을 하게 되는 거. 딸도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들고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이 나의 이런 과한 성격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그들이 막 더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게 유대감이 되고 신뢰감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지금도 저렇게 주섬주섬 되게 좀 하는 게 웃기지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외래에 왔는데 아버지랑 잘 지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지낸다는 건 아버지를 속을 긁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성까지만 이제 안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유대감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부모는 결정적일 때, 내가 힘들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형성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조금씩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아이는요, 자신의 감정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바라보지 않고 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점점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그 딸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아빠가 항상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그래서 미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 아빠도 불쌍해요. 아빠는 부모 없이 자라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여고생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있다는 것은 어른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일은 정말 인내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어머니가 아이 때릴 때 살기를 느끼는 그걸 손을 이렇게 내려놓다라고 제가 말할 때 그 인내하면서 함께 동참해주는 멘토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짜놓은 각본에 맞춰서 애어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 방문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무엇을 전공하고 싶니? 근데 걔가 중2였어요. 공과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남자인데 아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밥이라도 먹고 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웃긴데 참느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 밥은 먹고 살아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기술만 한 게 없어요. 기술을 배워놔야지 뭐 다른데 직장 잘리더라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2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가정 방문 갔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 말투가 똑같아요. 아버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농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어. 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없고 아빠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술을 배워야지 밥이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 말투는 아니잖아요.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좋은 본보기를 보였으니까 그 집은 그 아이가 아빠 말을 배우겠죠. 근데 이 집에 어떤 문제가 가정방을 왜 갔었냐면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여요. 아이들하고 공감하거나 어울리거나 그런 게 되지가 않고 조용히 혼자 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근데 뭐 수학이나 이런 건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저하고는 왜 만났었냐면 저는 이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의 집단으로 하는 거에 한 해 구성원이었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마침 저희가 거기 지나갈 일이 있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그 집을 간 거였어요. 그 비닐하우스 한 오이 하는 데를.
근데 아버님 만나보니까 이 집이 되게 과업 위주의 집이에요. 엄마도 얘기하는 게 과업 위주고 이 감정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집인 거예요. 무뚝뚝하고 뭐하고 공감력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놀아주겠어요?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살아온 것이 그래도 애를 푸시하거나 뭐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는 하지만 감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결여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배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본에 맞춰 애어른처럼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만약에 굉장히 감수성이 충만하고 이런 아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아파올 수 있고 그래서 자기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다운 감정의 모습에 대해 꾸지람이나 훈계와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 얘기하면 여러분 저랑 같은 공감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이제 엄마한테 꾸지람 듣고 너무 슬퍼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야. 눈물이 엉엉엉엉엉 나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가시내가 재수없게 운다고 눈물 흘린다고 뚜구차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끝을 하니까 눈물은 끝이긴 끝쳐야 되는데 눈물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뚜구차 엄마가 막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눈물이 더 나. 그때 순간 전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무슨 수로 갑자기 이거를 내가 멈추냐. 우리 엄마 정말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우리 엄마 잘못했죠. 그렇죠? 예. 우리 엄마 잘못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림아 그렇게 슬퍼. 응? 너 엄마한테 이렇게 혼난 게 그렇게 슬퍼? 응? 물론 하고 그래 그렇게 울고 싶어. 일단 울어. 실컷 울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니 울고 싶은데 울게 냅둬야지 왜 자꾸 눈물을 끝이라 그러냐고요. 우리 엄마가 제가 우는 게 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감정을 자꾸 차단하고 못 보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울게 해주세요. 너 그렇게 슬퍼?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 누가 죽었어? 니네 엄마가 죽었니? 니네 아빠가 죽었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는 게 왠지 우리 엄마를 죽으란 얘기인가 하고 죄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가 눈물이 날 때 그렇게 슬퍼? 울어. 충분히 울어. 울어.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설마 뭐 3박 4일 눈물이 나겠어요? 울고 나면 뚝 붙여지겠죠. 자, 그러고 나서 혼낼 일이 있으면 안 치세요. 그리고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자, 물 먹어. 물 먹어. 그렇게 수분 많이 뺐으니까 먹어야지. 그럼 애가 이제 좀 온전한 정신이 됐을 때 그때 훈육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감정에 반응하기 첫 번째. 그런 감정 보일 때 거기에 훈계나 뭐니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아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 나이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존중받으며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는 그 상황에 그 감정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을 뭔 수로 객관적으로 봐요. 일단 그 감정에 충분히 감정에 빠져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좀 정신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신의 감정에 일단 충실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건강한 자아란 뭡니까? 자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떻고, 내가 어디에 취약하고, 뭘 잘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건강한 자아의 단계입니다. 건강한 자아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 그래서 다 표현하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아이하고 어른 사이에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감정들을 막 분출할 때 그것이 몸을 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일단 인정해 주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막 울고 불고 떼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뚝 그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처럼 뭐 이런 거 그렇게 울어? 엄마 간다 하고 가는 엄마 있어요. 가셔도 될까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길에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슬프니? 한번 울어봐 한번. 실컷 울어봐. 엄마는 너 울고 있는 거 옆에서 보는 게 너무 창피해서 엄마 저기 비껴 있을 테니까 다 울고 와. 이러고 가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걸요? 울다가 울어도 뭐 별반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구나 생각하면 아이가 빨리 툴툴 털고 올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정서의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하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관계에서도 아이와 어른의 균형이 필요하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감정 코칭을 하는 어른 안에 아이의 모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아이의 모습에 있어야지만 내가 나도 어릴 때 저랬지가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 스스로가 우리 안에도 되게 아이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김현미 씨는요. 37세 여자분이시고요. 딸아이를 기르고 있대요. 근데 딸아이가 5살이랍니다. 주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때를 써서 자꾸 매를 들게 된대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원래 매를 들면 안 되는데 그쵸? 예. 근데 아이가 언젠가부터 말을 더듬고 급기야 소변을 못 가린대요. 엄마가 매를 탁 들면 말을 더듬고 소변을 못 가리는 단계까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김현미 씨를 관찰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김현미 씨 엄마 그 김현미 씨는 억압적이고 아이를 대하고 억압적으로 아이를 대한대요. 아이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변을 못 가리는 것과 말 더듬증은 극도의 긴장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 씨가 굉장히 감정 친화적이지 않고 너 해? 안 해? 몰라? 막 이런 식의 약간 좀 이렇게 업무지향적인 엄마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김현미 씨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씨 아버지는 목회자셨대요.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가 현미 씨 5살에 돌아가셨대요. 자, 여러분 5살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살. 아까 김현미 씨의 딸이 몇 살? 5살. 5살이에요. 그렇죠? 5살. 네. 근데 김현미 씨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현미 씨 5살. 그렇죠? 그러면은 현미 씨 기억에 아버지는 5살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5살 의미하는 게 되게 큽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셨냐? 화장품 외판을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없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었겠다.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현미 씨가 남동생 둘을 챙겼대요. 당시 남동생이요. 3살하고 1살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요즘 같으면 좀 한부모 가족 지원도 받고 그럴 텐데 그 옛날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5살짜리가 3살하고 1살짜리를 뭐 어떻게 챙길 수 있었겠어요. 그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챙기며 이제 엄마 역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김현미 씨는 5살 이후로 아가 노릇은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보통 아이처럼 또래들과 뛰어논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도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쵸? 근데 자신의 딸아이는 똑같은 5살인데 천방지축이잖아요. 어린애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현미 씨는 어릴 때 아이답게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답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답게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에게도 건강한 아이와 어른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지만 관계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 엄마는 항상 어릴 때부터 성숙하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엄마들 이렇게 등짝 같은 거 만져보잖아요. 탁탁하게 굳어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항상 내가
릴렉스가 되지 않고 항상 뭔가를 해야 할 상황들, 과한 책임감에서 살아온 들 보면은 몸에 굉장히 굳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어른이 과도하게 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딸의 아이는 비례적으로 커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게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나도 원래 그렇게 잘 집을 치우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집을 안 치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도 잘 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치워요. 계속 치우는데 불만이 생기니까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계속 치웁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집에서 원래 그렇게 안 치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자신의 부인이 과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치워대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 치우게 되는 거죠. 원래 결혼 전에는 잘 조금 치웠던 아버지가 결혼해서 점점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는 거와, 근데 엄마는 뭐예요? 원래 결혼 전에 잘 치우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원체 안 치우니까 과한 책임감 때문에 치우고 있다는 거죠.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경우. 서로가 이 관계에서는 뭔가 보여지는 게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현미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서 그런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는 더욱 말을 안 듣게 되고 떼쓰고 울고 보채며 태행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완력들의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꼭 저거 치워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오늘 저거 꼭 치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우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김현미 씨가 과도한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과도한 어른의 짐을 내려놓고 어릴 때부터 나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내 동생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과도한 짐을 갖고 이 사람이 자랐어요. 참 시집을 왔어요. 자, 시집을 오면 어떡해? 그래 근데 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좀 이렇게 기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과도한 짐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와 노는 것을 즐기고 남편에게 어려운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계속.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김현미 씨의 그런 성격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만 뭐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의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현미 씨는 어떻게 해요? 결혼해도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안 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계속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도한 어른의 짐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나간다? 스트레스가 제일 약한 사람한테 나가요. 딸내미가 자기 화 풀기 제일 좋은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살 된 딸내미가 느끼는 건 엄마의 과한 그런 부분들은 딸과 아이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성장하는 우리 초감정 얘기했었잖아요. 엄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것까지 과하게 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딸아이에게 잔소리 대신 함께 놀아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거. 청소가 안 돼 있어. 엄마 불안 초조해. 그럴 때 청소가 안 돼 있어도 괜찮아. 이거를 괜찮아 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거를 못 보는 엄마의 불안함은 엄마의 문제잖아요. 일단 내려놓고 아이하고 동화책 읽어줘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인이 오늘 청소를 안 했구나. 그럼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여지를 주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감정도 이해하고 위로도 해주며 자진해서 심부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딸, 엄마 이거 좀 도와주겠어? 이런 것들. 그럼 이 당시 보세요. 이 아이는 엄마가 아주 크게 느꼈죠. 엄마는 만능이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혼내. 만능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엄마가 혼을 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근데 어떻게? 딸, 엄마가 오늘 손목이 좀 아픈데 엄마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뭐 두고 제일 커 보이는 엄마가 약한 부분이 있어. 그쵸? 그 약한 거를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나도 유능해지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딸 너무 고마워. 엄마가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도 가소를 도와주고 아이도 놀아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한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과한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으면 과하게 책임감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받고 소진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우리 관계 맺는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 30%만 말로 하는 거고 나머지 70은 표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은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에서. 그 비문의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고 릴렉스 시켜주는 것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아까 말한 현미 씨의 딸은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엄마가 그런 것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30초 호흡법 보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감정 코칭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이가 엉엉 울고 있을 때 거기에 훈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라고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말이 안 들립니다.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안 됩니다. 그땐 감정 코칭 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먼저 자기 감정을 추스려 진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울고 있습니다. 뚝꾹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프니 그래 울어라. 여기 가서 충분히 울고 엄마한테 와라. 여러분 슬퍼요. 특히 아빠분 나는 울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나도 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아이 앞에서 울려니까 조금 창피해. 내가 나가서 울고 오리라 하고 여러분은 동굴이 있잖아요. 아빠들한테는 자동차가 동굴이라면서요. 동굴 가서 울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진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과 감사함을 느끼기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심장은 이성보다 감정에 즉각 반응한대요. 이 심장이요. 반응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그래서 분노와 놀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왜 신부전증 있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옛날에 좀 마음 쫄리고 살았던 적이 많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놀라고. 그래서 이 심박 변동률이 불규칙하면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되기 때문에 이게 두뇌와 온몸에서 위기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해 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히 부모님들도 격한 감정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격한 감정이 올 때는 어떡하라고요? 누구 공감해주는 마음 드시지 마시고 일단 내 감정을 먼저 추스리는 거를 먼저 하시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격한 감정, 화난 감정 느끼면 안 될까? 그런 거 느끼는 거 창피한 감정일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충분히 나도 격한 감정 느낄 수 있고 불편한 감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아,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 지금 내가 이렇고 있구나 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먹으면 먹는 족족 살이 찌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 거를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 강의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달달한 거 한 잔 먹고 옵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많이 떠들었어. 요걸로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달달한 거 먹어도 돼 하고 저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먹습니다. 그거 이왕 먹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잘 아끼면서 먹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바로 이제 격한 감정 가르치는 방법 하다가 다른 걸로 가긴 갔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30초 호흡법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막 격해, 막 너무 열이 나, 막 열받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심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심장 또는 배 위에 얹으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2개.
요거 두 개를 심장에 대면 너무 티나잖아요. 배꼽 위에 댑니다. 저는 이렇게 댑니다. 집정합니다. 그래서 뭐 심장 듣기, 손바닥을 통해 심장이 뚝딱뚝딱 뛰는 것을 느낀다. 심장에 대야지 느끼는데 저는 배에 댔더니 배에서 어떻게 심장 뛰는 소리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여러분 해보세요. 배에 이렇게 놔둬도 내가 열이 받을 때 이렇게 가쁘게 호흡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5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들이마십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오른손을 심장에 대셔도 되고 저처럼 배꼽 위에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들숨 날숨을 천천히.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보세요. 자, 여기도 그 들이마시와 내쉴 때 기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일단 여기만 해보자는 겁니다. 5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뜻강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5초간 너무 힘들어요. 그럼 5초 하지 않으시면 되죠. 여기 책에는 그냥 평균 5초니까 5초가 힘든 분은 3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느리고 약간 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숨을 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평소에 내가 호흡이 이 정도 되면 그거보다 좀 깊게 하라는 의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어디 저는 배꼽 여러분은 여기 아니면 하고 싶은데 해서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쉬고 격한 감정일 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하지 않을 때 연습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심장을 느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심정이 안정되기가 힘들어요. 고마운 대상이나 경험을 진정으로 느껴온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너무 격한 상태면 이거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일단은 아까 제가 제 강의 계속 시리즈로 들은 분은 그 얘기 했잖아요. 아드님 등짝을 후려갈기려고 그럴 때 몸에 살기를 느꼈다. 격한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엄마가 한쪽 손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셨게요? 자기 배에 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기 살기 하면서 자기 살기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거를 내가 인식하는 걸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자녀분들하고 해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자녀분들 이거 하면서 막 킥킥킥 웃어요.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학교에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왜 심장이 안 하냐면 저는 주로 말을 하고 학생들을 상대하고 수업 시간에도 엄청 화가 나는 게 많이 나는데 그때마다 심장에 손을 어떻게 넣어요? 저는 딱 해서 그냥 저 배 위에다 슬쩍 얹어. 교탁 밑에 배 위에 딱 넣고 합니다. 한 템포만 죽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발적으로 욱하고 나왔을 때 순간 후회하잖아요. 그때만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만 피하면 내가 이성을 딱 가다듬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얘기 욱하고 하거나 그럴 때 하고 나서 후회할 때 어떻게 그 순간만 넘기자는 겁니다.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해보세요. 매일. 화장실 가서 해보셔도 괜찮고요. 각자가 하시는 게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격한 감정 내려앉히는. 특히 열이 받아서 막 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내리시고 쉬지 마세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천천히.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이제. 그래서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고 살았던 사람이 감정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살았다면 자기 감정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제가 이제 청소년들 집단 프로그램 할 때 느껴본 감정 살펴보기라는 걸 합니다.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 아까 말한 그 책에 있는 거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흥미, 슬픔, 분노, 경멸, 혐오감, 두려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프로그램 할 때 옛날에는 애들 보고 국어사전을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국어사전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전 프로그램 할 때 실제로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게 합니다. 찾아보면은 그게 학습이 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아간다는 거죠. 감정이요. 공부해야지 알 수 있다니까요. 공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감정에 무디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추되는 말에는 사랑스러움, 고마워하는 마음, 우리 같이 유대할 수 있는 마음, 황홀한 마음, 뭐 명랑쾌활함, 만족감, 반가움, 감사함, 기뻐하는 마음,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내포된 말들이에요. 그렇죠? 자, 흥미라는 단어에 뭐가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 관심 갖는 마음, 열심히 하는 거, 흥분하는 거, 재미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슬픔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울한 거, 기분이 처지고 가라앉음, 절망감, 실망감, 후회하는 마음 많이 있잖아요. 분노에 저 지금 보세요. 분노하니까 주먹이 불끈 올라오고 있어요. 분노, 짜증, 불쾌한 마음, 불만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경멸하는 건 뭐예요? 무례한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 혐오하는 마음은 뭐예요? 기피하고 싶은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움은 뭐예요? 불안해요, 겁나요, 걱정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행복한 거, 흥미 있는 거, 슬픔, 분노, 경멸, 혐오감, 두려움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 그 상황과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 감정 읽어주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상황을 읽으면 되는 거. 아이가 쿵쾅쿵쾅 막 걸어요. 그러면 뛰지 마라. 아랫집 할머니 올라온다. 이 말 하기 전에 너 영림이 그렇게 쿵쾅쿵쾅 걷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니? 화가 나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 뭐 화가 나니? 분노의 감정에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쿵쾅쿵쾅 걷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단어의 그 이면에 있는 거는 몇 개의 카테고리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애가 폴짝폴짝 막 뛰고 난리 나서 막 손을 이렇게 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기대하는 거하고 흥미로운 거잖아요. 그 베이스에 있는 감정이. 근데 애가 보여주는 게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뭘 읽어주면 돼요? 느껴본 감정 흥미로움을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영림이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거기에 흥미가 있나 보지? 재미있어 보이나 보지?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제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 어떤 초등학교에 이제 프로그램 자문을 나갔었는데 한 반하고 같이 해본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감정 카드 여러 가지 아니어도 돼요. 슬퍼요, 기뻐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뭐 이 정도의 감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감정 카드를 나눠줬어요. 그 감정 카드를 주고 뭐 자기가 색칠해 보기 하고 뭐 하고 해서 거기 분노, 뭐 슬픔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즘 한 반의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있고 그 카드를 이렇게 넣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아침에 딱 와. 아침에 딱 와서 오늘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거기에 딱 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야, 오늘 철수야. 오늘 슬퍼하는 카드를 했는데 철수 슬픈 일이 있었니? 그럼 네. 그러면 우리 친구랑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럼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아, 그렇구나. 얘들아, 오늘 철수가 슬픈 일이 있는데 아직 우리한테 얘기가 좀 힘들대. 우리 철수가 슬퍼하는 마음 우리 좀 잘 이해해 주자. 이거 뭐예요? 그게 학급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3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부산하고 산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 걸 경험했었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해보세요. 냉장고에 감정카드 해놓고 표현 못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의 유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4가지 부모 유형 얘기할 겁니다. 그럼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별것 아니라고 축소해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이걸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빨리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엄마, 뚝구쳐! 우리 엄마 지금 생각하니까 축소 전환형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의 두려운 감정을 별것 아니라는 듯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리는, 왜 다른 데로 돌릴까요? 아이의 부정적인 거를 부모가 받아들이는 게 맞닥뜨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재수없게 왜 울어? 왜 재수가 없어요? 아침에 울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울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자신이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감정을 보일 때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치 않다라고 취급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내가 슬픈데 왜 부모가 별거 아니냐고 얘기하냐고요. 그럼 아이는 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이한테는 그 마음이 쌓여 있습니다. 자,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무의식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회피합니다. 이분들이 컸어요. 뭔가 나 자신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직면하기보다 어떻게 돼요? 꿀꿀한데 술이나 한잔 할까? 꿀꿀한데 쇼핑이나 갈까? 다른 걸로 대처를 합니다. 근데 대처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뭔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공허하고 아,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 내가 어릴 때 부모가 혹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은폐하거나 차단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축소형 부모의 특징은요. 아이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를 하는 겁니다. 감정은 좋은 것과 나쁜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잘 안 보여. 감정 천박하게 우냐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아이의 관심을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은 그냥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왜? 부모가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유형에는 그럼 못 써! 하고 억압하는 형의 부모랍니다. 슬픔, 화, 짜증 등의 감정을 축소형처럼 나쁜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은 나쁜 거다라고 문패시켜버리는 거죠. 감정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감정이 잘못된 거라고 막 훈계해요. 정신이 썩어서 그래.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건 나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한 축소하는 것보다 이 부모가 정말 대책이 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 그럼 못 써! 하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감정을 읽어주기보다 너 뚝구쳐? 너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 불러 잡아가게 한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매를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거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압형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엄하게 야단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인식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하등의 쓸모가 없다, 나쁜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옛날 어르신이 머리에 똥만 차서 그런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섬찟 사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면 어떻게 해요? 버릇 나빠진다.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보였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으면 아이 또한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형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그렇게 자란 집의 여자아이는 의기소침하고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있다가 자기한테 힘이 생기는 순간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아이 땐 그러지 않다가 사춘기 때 탁 터닝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억압형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부모예요. 그렇죠? 그럼 아이의 감정보다는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성격, 나약한 성격을 마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습관이 안 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부정적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떼쓰면 떼쓸수록 부모가 그러니까 뭐 해주는 집 있잖아. 시끄러워요. 해줘 버리라 이렇게 한 집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 아이한테 선물하거나 그럴 때 기분 좋게 사주세요. 애가 떼써갖고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 뭐하고 약속 받아내고 사주는 거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주고 싶을 때는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이런 거 너가 이걸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 엄마도 좋다. 이렇게 해서 사주고 정말 사주지 않아야 될 것은 칼같이 안 사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어때요? 우리 엄마가 안 사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포기도 빠르게 되는데 떼쓰고 나중에 사주는 습관이 된 아이는 꼭 울어 제껴야지만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매를 들어서라도 없애주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압을 하는 건데 이번에 부모 유형은요. 뭐든 괜찮아. 방임형의 부모입니다. 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감정이든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거나 한계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겁니다. 친구와 놀다가 싸우고 주먹 다짐을 한 아이에게 그래 화가 날 만해. 잘했어. 화나면 때릴 수도 있지 뭐. 잘했어.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감정은 물론이고 감정으로 인한 행동까지도 다 괜찮다고 격려하는 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누나가 5인데 막둥이를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50에 낳았어요. 예, 이 아이가 이제 누나들하고 살다 보니까 약간 성향이 부드러운 성향인데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굴 때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그래 남자는 그렇게 해야 돼 했어요. 잘했을까요 과연 여러분? 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혼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애가 그게 얌전한 아이가 주먹을 쓸 만큼 그 상황이 얼마나 화난 상황이에요. 그걸 충분히 얘기 들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들어주고 하지만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 일단 뭐든 괜찮아 방임형 부모 같은 경우 감정 조절은 행동의 한계를 인식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환경에서 자라면 애는 행동의 한계가 없어요. 다 오냐오냐 하고 자란 아이들이 어때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아이가 사회생활하거나 학교생활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정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그럼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숙하고 대인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대장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근데 막상 사회생활을 딱 가면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럼 주눅이 들어요.
적절하게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하거나 조율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있다가 집에만 오면 집에서만 폭력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꼼짝도 못해요. 그런 애들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괜찮아 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또래보다 미성숙하고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왕따 문제나 문제 해결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아이들이 밖에서 나갔을 때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방이면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줍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내 새끼가 제일 소중하니까 다 받아줍니다. 감정은 물론 행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감정을 분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감정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그럼 아이가 행복할까요?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요, 집 밖을 안 나가고 영원히 아이로서 부모하고만 산다 그러면 그것이 안전한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누굴 모델링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땐 부모가 따라 다닐 수 없는데 그때도 집에서 하던 대로 오냐오냐 하면서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기는 애들과 위축이 되는 거죠. 주눅 들게 되고 점점 스트레스 받으면서 문제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집에 왔을 때 만만한 게 이제는 엄마예요. 엄마한테 터져 나온 아이들 많습니다. 상담할 때 밖에서는 얌전하게 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만 구타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때 내가 직장 다니는 엄마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봐주셨어요. 옆에 있는 이모님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아이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됐을 때 엄마가 집에 앉으면서 그때부터 아이를 보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잘 보고 싶은데 봐주는 게 학습부터 봐줍니다. 땡!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봐주시면 안 되죠. 아이를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아이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아이를 꽉 잡고 핸들링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입양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집에서 기를 때는 처음에 입양했을 때 단계는 되도록이면 아이하고 훈육을 같이 하고 아이하고 부대끼는 걸 같이 하라고요. 그것이 되어 있을 때 결정적인 갈등의 순간이나 뭐가 있을 때 아이를 꽉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이면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가 할머니하고 더 친해. 할머니하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분가해서 나왔고 아이를 내가 케어한다 그러면 뭐든지 아이한테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방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봤어요. 너무 귀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입양을 했는데 공개 입양을 했어요. 그런 경우 아이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유형을 제가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어떤 유형이냐? 제목이 함께 찾아보자 감정 코치형 부모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찾아봐에 아니면 함께 찾아보자.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 보자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함께 찾아보자 하는 감정 코치형의 부모입니다. 이 감정 코치형 부모는 아이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다 그어줍니다. 감정은 모두 수용해주되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 다시 오늘 우리 어머니 귀 간지러우시겠는데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내가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뚝구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줘야죠? 그렇게 슬퍼? 응? 엄마가 울음 끝이라 그랬는데도 끝쳐지지가 않아? 울어.
너 슬프니까 많이 울어. 일단은 충분히 울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리 와. 이렇게 엄마가 해주셨으면 제가 많이 울었을까요? 많이 안 울었을 것 같은데 울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고 저는 또 약간 성격이 물러서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안아주면 좋았을 텐데. 토닥토닥토닥.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 많이 슬펐어? 자, 이거 보리차 먹어. 보리차 한 잔 먹고 열 식혀. 그리고 나서 엄마가 너 슬픈데 막 이렇게 혼내서 많이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우리 딸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 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응? 너가 다치잖아. 왜 다치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했어? 아는데 그 순간엔 그게 기억이 안 나. 제가 뭐 이렇게 뭐 저지레를 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그 행동을 하면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냥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분명히 넘어질 수가 있어.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되겠니? 응? 크게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그때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엄마가 너를 혼낸 거야.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그때 딱 그어주시는데 왜 하면 안 되는지는 아이는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상황을 유추 해석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찾아보자, 같이 찾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감정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꾸중을 들은 만큼 나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여길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울으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울으라고요. 네. 근데 이왕이면 이제 아이가 맨 처음엔 충분히 울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눈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네. 자신의 감정을 경청해주고 수용해주니 부모의 지지를 받는 것 같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문방구에서 아이스크림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날이네. 아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그때는 엄마한테 엄청 그때는 제가 혼날 짓을 했네요. 그쵸? 엄청 그때 맞았던 것 같아요. 엄청 엄마한테 회초리 맞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그래도 저를 잘 키우셨던 게 안아주고 우리 엄마도 저를 회초리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쵸?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귀한 딸을 휘초리까지 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쁜 도둑질하는 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어 얘기하더라고요. 자, 도둑질도 버릇돼. 너가 모르는 순간에 또 손을 잡고 해서 뭘 꺼내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버릇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조절 못하지. 그러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우리 엄마 했던 얘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고맙고 엄마한테 미안했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행동이 잘못 나쁜 행동이지만 엄마가 이렇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나쁘게 안 되게 하려고 엄청 애쓰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엄마도 같이 울어주는데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의견을 묻고 경청하며 아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보고 가장 원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아이는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 코치형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에는 뭘 준다? 제한을 둔다. 자, 제한을 두는데 그냥 하지 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를 내가 알 수 있게. 아이들은 그 다음까지 상상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그 부분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감정으로 나누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을 아이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라.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해라? 존중해주라.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심플하게 몇 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심플한 거고 그걸 표현하는 건 다양한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감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시라고 한 게 이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아이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엄마 회초리는 비록 들었지만 엄마는 너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 네가 습관이 돼서 큰 도둑이 되면 엄마도 못 보고 교도소에 가 있고 그러면 어떡해. 엄마는 너무 불안했어. 이게 정서적인 교감이죠.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뭐뭐 해보자 할 수 있는 감정 코치형 부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